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고령 사회의 1인 가구까지 늘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잠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9,400억여 원 늘린 31조 7,400억여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0조 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12%가 증가한 9조 8천억여 원, 그리고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33만 개를 만드는 구상을 세운 일자리 분야는 올해보다 20.5%가 증가한 1조 1,700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 사회에서 산적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살이란 것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자살예방협회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미리 이제 협회장님 관련 언론 인터뷰도 찾아보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자살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눈에 띄던데요. 전염성이 정말 큽니까? 자살이 직접 전염된다기보다는 예. 기분 자체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아하.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럴 정도라면 아하. 주변 사람들도 그의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예. 또 그 외에도 모방 자살도 우리나라의 매우 아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죽거나 그러면 따라서 자살을 결행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언론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항상 해요. 그렇습니다. 꼭 다뤄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다루기 조심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협회에서도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아하. 언론 보도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기자분들과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예. 세미나도 열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왔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거 자살이 많은 국가들은 예. 대개 자살을 좀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 절대 자살은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돼야 되고요. 아하. 그래서 또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어떤 자살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네, 이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서 추이는 어떤가요? 아직도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는 아주 불명예를 수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 이후로 다소 아주 적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14년에 27명대로 떨어졌고 작년 발표도 25명대, 10만 명당 25명대로 매우 미미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줄고 있는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줄어든 것은 과거에 매우 높았던 노인 자살률이 줄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 계층이 노인 고령화 자체가 위험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독거노인 등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고위험군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왜 높으냐도 많은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결론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자살이 허용되고 때로는 좀 정당화되고 또 동정심을 갖고 이런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이제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방금 협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만큼 1인 노인 가구 그리고 소외 계층이 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자살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외된 계층이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이런 고위험군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층뿐 아니라 또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 자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소년 사망 원인 가운데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인데 이 계층별로 조금씩 접근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살 예방 교육도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노인층에 대한 예방법이 다르고 청소년에 대한 것이 달라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살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한한 경쟁의 그 학원 문제 또 어떤 외모 문제, 왕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꾸려졌고 거기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크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직장인 아까 말씀드린 학생 군인 등을 각 계층에 맞는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연구입니다.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그런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농약안전보관함을 만들어서 그 전국의 농촌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언론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기자협회와 함께 그런 어떤 좋은 언론보도 환경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연구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연구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가 힘든 이유가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조성 안 됐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가 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자살 예방이 어떤 사회 어젠다로서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이것이 더 이상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매우 중요한 분야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최근에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살 연구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연구에 나서나요? 뭐 정신과 의사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뭐 사회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법 관련하시는 분이라든지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학 심리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왜냐하면 이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사회적인 문제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뭐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긍정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나 기관이 이런 예방 운동, 교육 또 연구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신의학 전공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어떤 좀 인식을 가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살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체 건강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지 무슨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충분한 수면, 충분한 영양, 또 뭐 충분한 휴식 이런 걸 통해서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뭐 우울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소외나 외로움, 고독에 빠져 있을 적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내 친구나 가족이 평소답지 않게 좀 행동이 달라졌다. 쓰던 말을 아닌데 쓰던 말이 아닌데 이런 말도 쓰더라. 이런 신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살의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게이트키퍼 프로그램도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하고 또 들어주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에게 전해주는. 전과 같지 않은 그런 신호들이 여럿 있거든요. 갑자기 안 찾던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뭐 성직자를 찾아간다든지, 또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또 죽음 이후에 생이 어떨까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 소중한 물건을 전엔 손도 못 대게 하던 거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전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좀 표정이 많이 어둡고, 말수가 급격히 줄고, 갑자기 잠도 잘 안 자고 식사도 안 하고 이런 그 징후를 보이면 그것을 처음에는 충분히 관찰하고 그다음에 들어준 다음에 이것을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이런 국민적인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전문가의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 정도까지 아닌 경우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해줄 때 내가 친구로서 뭐 아니면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어디서 보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야 나중에 이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좀 문제라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심리 상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일반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기. 말을 더 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를 자기 귀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들음으로써 다시 자기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내가 말을 통해서 다시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들어주는 것,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예. 아까 그냥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예.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뭔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괜찮아. 나는 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권유를 합니다. 전문가에게 가보자. 정신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충분히 들어주고, 예.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좋게 만들게 되면, 예. 그리고 나의 어떤 진심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당신이 전문가를 가는 것은 이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 의지가 전달이 되면, 예.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뭐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 마음도 정말 안타깝다. 나의 그런 심정을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보다는 확실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렇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항상 질문은 그런 걸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자살을 예방하는데 어떤 한두 가지의 획기적인 방법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그걸 성공적으로 줄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도 이웃나라 일본도 과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도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우리가 지금 10만 명당 25명, 26명인데 일본의 경우는 10만 명당 18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첫째는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리부검을 비롯해서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전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작은 단위, 마을 단위로 어떤 그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소규모 단위의 맞춤형 사례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유가족과 같은 고위험군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인 사례가 있고 또 북유럽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자살자에 대한 심리 부검을 원칙으로 하고 또 조기에 우울증을 스크리닝을 해서 초기부터 치료하는 그래서 치료율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2차적인 자살 예방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좀 늦었지만 여러 가지 자살 예방법도 더 정비하고 또 우리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부검이라는 게 뭡니까? 심리부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적에 신체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의 원인이 분명치 않을 적에 대부분 무슨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럴 적에 심리 부검을 많이 하는 신체 부검을 많이 하는데 심리 부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장도 찾아보고 또 이메일도 찾아보고 또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근무한 그런 일지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살하게 됐다. 일본의 경우에 각종 그런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실직자의 경우에도 실직자가 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실직자의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가지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하니까 그다음에 가정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든가 또 학생의 경우에 뭐 성적이 떨어졌다고 다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떨어졌는데 또 뭐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 어떻게 자살했다든가 이런 경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도 되는데 이 정부도 내년부터는 복지부에 자살 예방과를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또 자살 예방 협회장으로서 어떤 점들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 네. 자살 예방은 어느 한 단체나 한 개인의 일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국민, 범사회적인 그런 운동과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늦었지만 이번에 자살 예방과가 신설되는 것은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다른 부처와 유기적 왜냐하면 이런 자살 환경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은 또 교육부하고 관련이 되고 또 고용노동부도 관련되고 군 문제는 국방부도 관련되는 아주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과 유기적인 그리고 또 민간의 생명의 전화를 비롯해서 여러 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단체와 또 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저희 협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의 정말 맞춤형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꼭 실현되도록 기원을 하고요. 또 우리 또 언론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열릴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료 제출 또 아내와 딸 증여 관련 문제로 집중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료 제출을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장하게 말하겠다. 이 정도 밝히고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조금 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전 원장이 포토라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다.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됐다. 국정원 강화를 위해 국민적인 성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두 속보 모두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All for One의 아이스웨어 듣고 2부에서 뵙죠.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그리고 안전톡톡 투데이 안전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드디어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이 12월 1일부터 인천시로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인고속도로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전복 인천시장은 어제죠.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인천시가 이양받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된 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함께해온 고속도로였는데요. 산업구조와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약화되고 특히 통행료 논란 등 많은 사연을 낳기도 했었습니다만 금년 12월 1일자로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전되면 거의 반세기 동안의 고속도로 기능을 멈추고 일반 도로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고속도로가 일반화 도로로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네, 구체적으로 일반 도로로 전환되는 구간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인데요. 예. 인천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이 구간 내에 있는 성남 제2고가교, 광축고가교, 육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의 지점에 진출로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도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 2021년까지 현재 왕복 6차로 도로의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16개 지점에 사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최종 2024년까지는 고속도로의 양쪽 축도 등을 없애고 도심 단절 문제를 해소하며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교통 혼잡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도로 개선 공사는 물론 일반 도로가 일반화되면서 현재 시속 100km에서 일반 도로 기준인 60에서 80km로 차량 제한 속도가 감소되면 차량 정체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기적 대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인천 김포 간 고속도로와 중봉대로 등 주변 간선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을 분산시킬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월까지 9.9km 구간은 지하 6차로 고속도로를 별도로 만들고 지상의 8차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문항 나들목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검단 신도시까지 18.2km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도로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초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입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산불 조심이 있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안 그래도 화재 사고 뉴스가 점점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이제 화요일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인지 확실히 요즘 화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요, 지하 당구장에 또 불이나 소방서 주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어요. 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가까운 구로구의 경우에는 한 대형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하. 건물에 마트도 있고 해서 2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 20대 여성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어요. 예, 큰 사고, 작은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식용유 화재입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이제 보통 주방은 불과 기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최근 소방청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이 식용유를 사용하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식용유가 무서운 게 온도가 아무리 높게 올라도 물처럼 시각적으로 끓어서 위험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험을 느끼기 전에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고 나면 자체 온도도 높아서 제어하기도 어렵고요. 또 보통 불을 끄기에 가장 좋은 자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했던? 예. 소방용수, 물이죠, 물. 근데, 물론 펄펄 끓는 기름이 있으면 옆에 싱크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끄면 좋지만 기름에 물 부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끓는 기름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막 튀잖아요. 예. 네,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로 끄려고 한다면 불이 붙은 식용유가 튀면서 오히려 그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주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이는 게 물이고 주방에서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물을 뿌리게 되는 거죠.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에 하나씩 있는 빨간색 분말 소화기로 끄면 될지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화기 집에 한 대씩은 꼭 있으니까요. 네, 이 분말 소화기는요, 식용유 표면에 불은 끌 수가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이미 달아오른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낮추지 못한다는 건데요.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껐다 싶어도 다시 식용유가 스스로 재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용유 화재에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 분말 소화기보다 주방 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돼서 일반 가정을 제외한 음식점 등의 주방엔 주방 화재용 소화기인 일명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요. K급 소화기는 키친, 주방의 영어 앞글자를 딴 것으로 주방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해요. 역시 주방 화재용 소화기가 따로 있었네요. K급 소화기. 그러면 분말 소화기하고 안에 내용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식용유가 불이 났을 때 식용유 자체 온도가 높아서 다시 불이 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일반 분말 소화기는 그 온도를 낮추지 못하지만 이 K급 소화기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 불을 꺼줄 뿐더러 식용유 자체 온도도 낮춰 다시 불이 붙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소방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주방 화재 소화기 K급 소화기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에서도 K급 소화기를 쉽게 살 수 있군요. 그러면 관련 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 가정은 의무는 아니지만 음식점에 있는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신설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비치해야지만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 기존 대상과 일반 가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음식점들은 그냥 알아서 준수를 해야겠군요. 그러면 식용유가 끓는 냄비에 불이 붙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K급 소화기가 당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옷이나 이불 같은 이제 불길을 덮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질식 소화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의류나 이불을 물에 충분히 적셔서 불에 붙은 용기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덮도록 합니다. 덮은 후에는요, 불이 꺼졌나 이렇게 들어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불이 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식용유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기존 음식점과 일반 가정은 K급 소화기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좀 그래도 소중한 인명과 이제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구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식용유 화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K급 소화기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곡이죠. My Way. 오늘은 남성 재즈 보컬 김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clear.